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금 문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균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짧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박명균이고요. 새로운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삼고시대 세금 폭탄 피하는 법입니다. 삼고시대 그러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때도 이제 세금 폭탄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모르게 이 숨은 거래하기가 참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또 삼고시대 해가지고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세수가 줄 거를 좀 염려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더 많이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 숨은 거래하기 어려워지는 거 왜 그런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전산이 발달 때문인데요. 네. 국가기관 중에서 국세청에 갖고 있는 정보가 가장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정보를 조회할 권한도 엄청 크고요. 네. 예. 전산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돼 있나요? 일단 세무 공무원이 본인 자리에 앉아서 클릭 몇 번만으로 또 해당 납세자에 대한 주소, 연락처,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 현황, 그리고 자동차를 뭘 샀는지, 해외 출입국은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런 것들 거의 다 그냥 개인적인 정보는 바로 조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어쨌든 사람이니까 공무원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전산에서 알아서 어떤 오류 메시지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노출해주고 그런 시스템이 거의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명균 세무사는 국세청에서도 일하셨죠? 예,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일반 사람들이 좀 궁금한 게 숨은 거래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용돈, 생활비, 부모님 생활비 드리는 거, 또 축의금 받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이게 다 권리냐? 이게 이런 현금 거래하는 거 이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다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 이런 경우에 다 세금 내야 되는지 이런 게 사실 일반 사람도 궁금한데 그렇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네. 증여세법에서 아예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신 부양 가족 의무 있는 자식이나 부모가 되겠죠. 그런 용돈이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축의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어떤 비용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줘서 해당되는 비용이 충당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되는 거지 용돈이다 생활비다라고 하지만 그 돈을 아껴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의 생각보다 과다하게 줬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인정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근데 생활비라는 게 사람마다 좀 생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얼마까지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는 딱 그렇게 규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칼로 무자르듯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건 인정이 되고 또 그거 너무 넘어가는 거는 또 인정이 안 맞습니다.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자금 출처 조사 이건 언제 나오는 건가요? 자금 출처 조사하면 이렇게 세무조사, 가족들 세무조사까지 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세청에 PCI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PCI요? 소득과 소비, 자산 증가 내역을 분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고액의 부동산을 샀다. 그럼 이 부동산을 사는 자금이 국세청 전산에서는 빌 겁니다. 그만큼을. 그만큼을 탈루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서 탈세 제보로 인해서 그 조사가 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요새 작성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좀 부동산 살 때 이럴 때 그런 게 좀 미비해가지고 제출하는 그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게 이상하다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런 부분 명단을 받아서 선정돼서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산에서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겠고 제보를 통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겠고 담당 기관들 다른 기관들이 이제 보고 국세청에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는 그야말로 부동산 취득한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취득했냐, 그 자금을 대라 하는 조사로 증여세 조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추정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가족 간의 계좌까지 네. 그 조사가 돼서 가족 조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 그 매출 누락이나 그런 부분까지 번져서 예. 사업체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는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뭐 빚을 갚는다거나 고액의 임대 보증금을 그렇게 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취득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히 자기 자금 조달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혹시 뭐 부족한 자금은 빌려온다든지 그럴 때 차입금이나 이자 이런 내용을 남겨놔서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소명을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거 서류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겠네요. 네. 또 그렇다면 가족 간의 현금 이체, 현금 증여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가족 간에도 뭐 차용 뭐 이렇게 증명서 뭐 차용증 이런 거 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성격의 비용이라면은 그 이체나 할 때 그 간단하게 통장 메모를 통해서 그 기입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속세 조사 같은 경우는 한 10년간의 계좌를 오픈을 하기 때문에 워낙 오래된 그 계좌 이체 내역은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내용들은 좀 소명을 위해서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빌려온 돈 같은 경우는 꼭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해서 그 근거를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냥 실제로 빌려온 거라 쳐도 그런 근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인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자 줄 때도 그러면 이렇게 계좌로 이렇게 주는 게 좋겠네요. 물론이죠. 꼭 남겨놔야 됩니다. 계좌로. 그냥 현금으로 줬다 이러면 사실 증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또 최근에 뭐 이렇게 자녀한테 펀드 들어준다고 하면서 증여세 내고 증여해서 그냥 펀드 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 나중에 돈이 막 불어나서 상당히 커버리면 이제 공제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미리 이렇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내고 이거 자녀한테 준 거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절차를 거치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증권사나 그 계좌 하나를 개설한 다음에 그 계좌로 이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공제 내라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를 하시면 되고 뭐 추가로 좀 더 공제를 넘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자녀 계좌에서 자녀가 내야 되는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증여세 내는 사람은 이제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가 내주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것도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좌로 이제 자유롭게 펀드가 됐든지 주식이 됐든지 그걸 투자하시면 이제 자녀의 돈이 되는 거죠. 그 돈으로 이제 불려 나가면 사실 이제 뭐 나중에 또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하반기가 이제 뭐 증여하시는 분들은 증여의 골든 타임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내년부터 그 취득세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그 지금까지는 그 증여로 해서 취득하면은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뭐 개별 주택 가격이나 이런 공시 가격으로 취득세를 그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 시가가 들어옵니다. 시가요? 현재 아무래도 공시지가보다는 시가가 더 그렇기 때문에 시가로 취득세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올해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었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 2월과세가 강화되는 내용이 그 추가돼서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2월과세 강화. 2월과세라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오래전에 남편이 취득한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때는 엄청 싸게 샀는데 이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 한 5억 정도의 토지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5억짜리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럼 배우자는 증여세 없이 5억짜리 땅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배우자가 이 5억짜리 땅을 다시 또 누군가에게 5억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5억에 증여받아서 5억에 팔았으니 양도세도 없게 되고요. 그러면은 증여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는 조세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거를 악용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이거를 팔게 되면은 그 옛날에 샀던 이 남편의 가격 있죠? 이 가격으로 계산해서 내라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5년인데 이거를 5년을 10년으로 늘어나겠다 이렇게 좀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되기 전에 증여하는 게 오히려 올해까지는 5년이 적용받을 수 케이스가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 되겠네요. 또 세금 신고 안 했다가 가산세 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그 세금 신고하는 거 이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세금의 종류가 워낙 뭐 네. 다양하고 근데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의 20%나 더 네. 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그 하루마다 10만 분의 22씩 매일같이 이자처럼 그 붙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누가 됐든. 그래서 그거는 잊지 않는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는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돼야지 그 신고 의무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좀 잊을 수가 있어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한 날에 그 달의 말일로부터 2달. 네, 그리고 증여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상속은 상속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까지 하셔야 되는 거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국세청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세금 계산해서 뭐 이렇게 고지서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죠. 이런 거 꼭 신고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요거 잊지 말고 기한 같은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이 쭉 우리가 세금 폭탄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봤는데 가장 흔하게 이제 세금 폭탄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이걸 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종합해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금 폭탄으로 좀 딱 한 가지를 네. 말씀드린다면 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은 뭐 당연히 뭐 비과세인 줄 알고 또 주변에서도 그거 뭐 비과세 되는 거야. 뭐 네. 신고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던가 그래서 진짜 신고를 안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신고를 해도 비과세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이제 또 신고서를 검토를 하다 보면은 네. 이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적게는 뭐 몇백에서 몇억 원까지 그 추징이 되기 때문에 네. 본인 아예 영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고액의 세금을 받게 되면 이제 폭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처분하시기 전에 좀 세무사 사무실 몇 군데 돌아다니셔가지고 상담을 충분히 받으신 다음에 네.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도세에서 세금 폭탄이 나올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예. 항상 그런 거 이제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명균 세무사 모시고 삼고시대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세금이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쉽다면 쉽을 수도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좀 주의를 기울인다면은 절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본인의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명균 세무사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